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 대하여 세밀하게 고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세계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작품을 대표하는 논리철학 논고에 관하여 1921년에 출간된 이 작품에 관하여 오늘 저녁 산책에서 고찰하겠습니다. 크게 1953년 파스튜머스라 그러죠. 죽은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품을 철학적 탐구라고 말한다면 필로조피쉐 운털주흥엔이라고 독일어로는 그렇게 표현됩니다. 원어는 독일어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이 후기 작품은 또 예도가 내일이나 강좌를 열려고 하고 오늘 전기 작품 그죠? 독일어로는 21년에 출간된 그 작품의 특징으로서 그 제목은 사실 독일어로는 로기슈 필로조피쉐 아프한들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철학적 논문이란 뜻이라고.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그 1년 뒤에 그죠? 무어의 그 자기 선생 무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추천되어서 라틴어로 트락타투스 로기코 필로소피쿠스라고 라틴어로나 제목이 나타나는데 원래는 독일어로 로기슈 필로조피쉐 아프한들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원래 원문은 독일어고 그죠? 영어로 나중에 번역되었고 어쨌든 크게 영어로 번역되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은 주로 영국에서 그다음 수학 철학자들 그죠? 버틀란드 러셀이나 무어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독일의 후설의 선생으로 인지되고 있는 물론 프레게와의 논쟁을 통하여 후설이 자기의 철학을 전개했지만 어쨌든 프레게의 이 수학 산술에 대한 책에서도 영향을 받는 게 러셀이거든요. 그 점에서 어쨌든 영어로 번역된 책도 원문이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책은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시 제출되는데 그의 선생 버틀란드 러셀과의 관계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애증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버틀란드 러셀이 이 책에 그 서문을 그죠? 서문을 쓰고 나중에 러셀이 어떤 대화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대화록에서 한 인터뷰에서 자기 책에 대하여 논리철학 논고에 대하여 러셀이 이러한 서문을 쓰는 것에 관하여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복잡한 러셀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의 명성에 의하여 1년 만에 뒤집어지는 그러한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인데 어쨌든 이 책을 러셀이 그죠? 서문을 써서 출간하게 되죠. 그래서 러셀의 서문에 따라서 이 책은 어쨌든 순서대로 논리 철학적인 관점에서 읽기 위해서 어쨌든 명제의 논리 형식을 다루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물리학적 세계관에 의하여 다시 또한 명제가 적용되고 또한 이것이
윤리학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또한 마지막에 미학과 또한 신비로운 이 세계, 신비로운 것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를 사실로서 기술하고 있고, 이 사실은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에게, 특히 빈학파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철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착각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논리 철학 논거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첫 번째 나오는 세계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명제를 예도가 오늘 고찰하면서 이 작품이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갖는지 또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끔 니체의 이 세계는 우리가 인간학적 언어를 통하여 이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니체의 그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거짓과 진실과 또한 비교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명제들의 어떤 나열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책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읽다가 보면은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면서 결국 이 책은 결코 어떤 그 자연과학, 과학 철학이 결코 아니고 언어 철학에 가깝지만은 결국은 인문학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철학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철학에 속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작품을 논리 철학 논거의 중요한 부분들을 예도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이성의 한계를 결정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통하여, 그죠? 이성의 한계를 통하여 자기의 그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규정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를 통하여, 그죠? 어떻게 이 세계가 인간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칸트를 좋아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작품 안에서 특히 칸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물 자체와 그 칸트가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누면서 그 언어 형식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이 부분을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로 갖고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언어라는 거는 주체 안에 있는 오성의 형식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언어 형식을 언어학적 전환을 통하여 그 이성의 한계를 설정하려고 했던 칸트와는 다르게 후설은 그 언어를 통하여 이 세계의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려고 했던, 그죠? 그러한 철학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그 세계는, 그죠? 언어를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칸트의 물 자체와 현상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물 자체를 표현하면서, 그죠? 명제와, 자연과학적 명제와,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그런 명제들의 한계를 결정하는 그러한 철학의 과제를 새롭게 규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철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의 어떤 그러한 문제는 언어 형식의 문법에 갇혀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특성들까지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그 세계를 규정하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전부 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 의하여 말해지는 철학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세계에 대하여 정보는커녕 단지 자연과학이 세계에 대한 명제를 만들어내면 그 명제를 해명하는 정도로 철학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명제의 역할에서 기존의 철학은 이 언어 형식에 갇혀서, 그죠? 그 언어의 형식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이상학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들은 전부 다가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이 세계의 그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라는 거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는 그 존재하는 것들의 전 총체며, 그러나 이 총체는 일어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그 총체로서 결코 사물들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들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들은 특정한 사태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이 사태들 안에는 사물들의 대상들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세계에 대한 명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독일어로 타트자흐고, 사태는 자하 페어할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태를 통하여 다시 사물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야, 비트겐슈타인. 그죠?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물을 통하여 이 세계는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사실들의 세계이지 결코 사물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사실들은 사태를 통하여 규정되고, 이 사태는 사물의 대상들의 관계를 통하여 설정된다. 그렇게 나가면서 사물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는 우리는 물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들을 아는 거지, 이 사실들이 결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책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이 세계에 대한 명제에서 이 세계가 사실들의 세계다, 이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사실은 결코 자연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언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사물들의 사실을 말하는데, 예도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죠. 빌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밭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라든지, 그리고 숲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동물들이라든지 지금 다 보고 있잖아, 그죠? 사실들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그 사물 자체를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 사물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언어화 시킨 거를 사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사실은 자연과학적 명제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결코 환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그러한 사실들을 아는데 이 사실들은 사태를 존립한다 그래요. 자합회와 할트. 사태는 뭐예요? 이 사실들의 총체적 관계 맺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의 뭔 말인가 하면 예도가 지금 산책을 하고 있어. 그럼 예도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산책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도라는 인간을 딱 떼내 갖고 예도 이러면 이거는 개별 사실을 말하지만 사태는 예도의 어떤 이러한 인간의 예도라는 이 인간에다가 배경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도는 어느 지역에서 지금 몇 시에 산책을 하고 있으며 철학 강좌를 하고 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맥락화를 콘텍스추얼라이제이션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바로 사태인데 이 사태는 따라서 사물들의 어떤 그러한 하나의 사물로 결코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태는 사물들의 관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예도라는 인간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 자체, 나무 자체 우리는 몰라. 단지 인간이 자기의 언어로 저 나무들에 대한 어떤 맥락 속에서 다른 쉽게 말하면 집 속에 있는 나무 명제로서 이해가 되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저 나무를 맥락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의 존립은 바로 사물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만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언어에 의하여 말해줄 수 있고 그거는 사물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고 이 사물들은 또한 그 관계를 통하여 관계 맺음 안에서만 의미화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와 인간의 관계는 첫째, 디벨트, 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짜이신,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레프레젠타치온, 그러니까 재현을 나타내, 그죠? 다시 기호를 통하여 이 세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간이 말할 수 있게끔 이 세계는 언어를 통하여 재현되는 거야. 이 세계의 관계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려고 하는 명제에서 중요한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제는 언어로 표현되는 거고 그 의미는 결코 사물 자체의 대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이름 지은 저 나무 자체를 우리는 결코 몰라요. 우리 인간이 니체가 말하듯이 우리의 인간이 이 세계는 우리의 인간들이 인간학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아폴로기슈, 아폴로게티슈. 여러분들 인간학적으로 인간이 언어로 이 세계를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인간의 언어로
이 사물들에 대해 이름을 부여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언어학적 전환은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니체가 했어, 니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으로 우리가 의미화한 그 세계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사물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요소명제를 이야기해요. 요소명제. 요소명제는 뭔가 하면은 특정 언어의 명제에서, 그죠? 언어의 명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지만 이 요소명제는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 이름들은 이름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이름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 이름들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명제라고 하는 맥락 속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죠? 그것이 들어가야만이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대상을 나타내고 대상은 사물을 가리키는데 이 사물은 결코 인간이 언어를 지시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의미를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은 원초기호라 그럽니다. 독일어로 우얼자이셴이라 그래요. 이 원초기호는 이름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결코 그 자체로서는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마치 데리다의 원문자를 지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초기호가 없는 게 아니라 원초기호는 모든 명제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 명제를 통하여서만 의미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기호는 맥락 속에 들어가야만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 의미가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원초기호는 그 자체로서 결코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망을 언어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숲속에 있는 학교. 맞죠? 그 다음에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그 다음에, 거리에 세워진, 순서대로 세워진 전봇대. 그 다음에, 예도의 얼굴에 끼워진 안경. 맞죠? 이러한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그 요소 명제들을 구성하는 이름들은 원초기호로서는 결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안경. 여러분도 안경이 이름이지. 안경은 사람의 눈을 더 잘 보이게 하는 도구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원초기호를 정의를 내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 의미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은 원초기호가 될 수가 없어. 맥락화해서 의미가 드러나지만 하나로 딱 떼어졌을 때는 그 의미 물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수천 가지를 말할 수 있어, 우리는. 그죠? 썩어가는 나무, 가을이 되어서 점점 노랗게 물들어간 나무, 순이와 철수가 만났을 때 그들의 그 연애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나무, 뭐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나무의 개념을 하나 딱 떼내 갖고 이게 뭐다 이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원초기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초기호는 물 자체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칸트와 같이 이 세계는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물은 물 자체야. 우리는 물 자체를 언어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얻지만은 이 자체를 하나 떼갖고 뭐냐 그랬을 때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칸트의 영향이 강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명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의 어떤 그 언어를 통하여 재현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의미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문법의 형식은 결코 이 세계의 물 자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 형식의 문법에 따라서 인간은 세계를 이해하지만 언어 형식의 그 문법은 결코 우연적인 게 아니라 이미 형식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에서 니체도 말하잖아. 우리의 삶은 우연적인 거예요. 결코 필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다 우연적인 거예요. 그 대부분 다가 이 세계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도가 5시에 저녁 산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오케이. 그건 의도된 거죠. 그런데 어제의 5시에, 만약에 어제도 5시에 저녁 산책을 하면서 강좌를 열었다. 5시에 의도된 산책은 같아요. 그러나 이 같은 산책로를 걸으면서 철학을 강의를 하더라도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나무들의 배열이라든지, 심지어는, 내 앞에 있는 이 날파리들이 여러분들 어제 했던 어제 예도가 걸었던 그 길과 동일하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르다는 거야. 예도가 지나가면서 특정 나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 길은 다른 거예요. 강좌 내용도 다르지만, 동일한 의도를 통하여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타나더라도 어제의 5시와 오늘의 5시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연의 요소가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의 사실들은 결코 자연과학적 명제로 모든 것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그러니까 언어 문법의 형식 안에 들어있는 자연과학의 명제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그 정보는 우연적인 것들 안에서 필연적인 것을 끌어낸 거야. 법칙을 통하여. 그죠? 그럼 우연적인 이런 사건의 요소들은 어떻게 돼?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 자체는 이런 우연적인 것들을 통하여 표현된다고. 그리고 인간은 물 자체를 어디에서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인간이 대가리를 갖고 있는 이상은 인간은 이러한 물 자체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여기에 칸트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진리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세계의 명제를 독일어로 보면, Die Welt ist alles, was der Fall ist,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례가 존재하는 전부다, 이 말이. Fall은 사례와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독일어에서 Fall은 우연적인 걸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례와 사건을 나타내는 이 Fall은 동사로 Fallen입니다. Fallen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는 뭐예요? 떨어지는 거는 우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 떨어진다라는 건 우연적인 거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떨어짐도 있지만 이 세계의 자연적인 모든 떨어짐은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필연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떨어짐은 독일어에서 우연과 같이 가는데 쭈팔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쭈팔이야. 떨어지도록 향해져 있다라. 맞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하는 세계는 존재하는 사례의 총체다 이런 말. 근데 여기서 사례는 팔이라고, 사건이라고,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인간은 필연적인 종합이라든지 총체화로 만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언어 형식이에요. 이 언어 형식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어의 형식은 칸트한테서는 현상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물 자체가 배열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물 자체는 알 수 없지만은 언어 형식을 빌려서 우리는 이 세계의 의미화된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이 세계는 사물들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들의 세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맥락화하여 언어를 통하여 언어 형식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세계. 그러나 그 언어 형식 안에서 언어들은 사물을 지시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명제가 그러니까 명제의 진리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비트겐슈타인. 짜이겐과 자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논리 철학 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 자겐은 언제나 말하다야, 독일어로. 짜이겐은 지시하다, 가리키다, 보여주다. 우리는 두 가지 언어적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명제들과 같은 그런 언어들이 있는 거야. 그런 언어들로 우리는 세계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를 또한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무의미한 자연과학적 명제의 관점에는 무의미한 영역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명제들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 형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맞죠? 뭔 말인가 하면 이 세계는 결코 언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고민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사물은 결코 물 자체는 인간의 언어 형식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인간은 그 언어 형식을 통해서만 사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자연과학의 명제가 가장 인간이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형이상학은 명료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무의미한 관점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철학은 형이상학의 무의미,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명제의 의미의 경계에서, 그죠? 그 경계를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언어는 자연과학의 명제의 언어와 같이 설명적 언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 자연과학은 설명적 언어로 명제를 만들어내요. 맞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적 명제를
해명하는 철학은 결코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명제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철학은 나는 알지 못한다. 소크라테스의 독타 이그노란티아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철학은 언제나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철학은 이 세계가 자연과학적 명제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정보에 대하여 형이상학과의 경계선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면서, 그죠? 그 구별 안에서 경계 속에서 특정 영역이 형이상학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자연과학적 명제로 다 환원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경계를 결정하는, 그게 바로 철학의 과제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철학이 형이상학으로 갔던 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하여 철학을 다시 한번 일상의 언어 형식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자연과학의 명제로 소진될 수 없다는 것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맞죠? 이 세계가 어떻게 자연과학의 명제로 전부 다 환원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의 의미는 특정 언어 형식의 문법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특정 언어 형식의 문법 속에서 다 말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세계 자체를 언어 형식을 통하여 확정하고 명료화할 수 있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는 언어 형식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 자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물 자체는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맞죠?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가리킨다는 것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같이 말해야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철학의 과제는 그래서 이러한 자연과학적 명제를 끊임없이 넘어서 있는 물 자체의 세계에 개방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형식의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성은 언제나 다원적 의미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 명제는 언제나 인간이 주관적 다원성의 언어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히 글라우베라든지 이히 덴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명제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 인간의 주관의 어떤 생각과 관점이 모든 명제들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이러한 보편 명제들 역시도 언어의 다원적 게임에 의해서 이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원성을 언어가 인식을 하더라도 언어 형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형식을 통하여 말해질 수 있는 것이 경계를 짓는다는 건 이 세계의 사건들은
결코 어느 형식의 필연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건이 매 순간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의 형식은 언제나 사물을 죽은 것으로 만듭니다. 맞죠? 철학적으로. 사물을 죽여버려, 언어는.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무서운 거야. 왜 말은 악마적인 것도 있고 말은 언제나 선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통하여 이 물 자체를 죽이지 않는 이상 그것은 의미를 획득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말을 통하여 물 자체를 죽여버려. 역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구조화시켜야 돼.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명료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한정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그 언어 형식에 갇혀서 이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고민은 물 자체와 언어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는 현상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언제나 현상과의 관계 안에서, 경계성 안에서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끊임없이 바깥에서 해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물 자체의 영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은 언제나 이 세계를 우리가 언어의 형식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연과학의 명제든 형이상학의 명제든 철학은 그 형이상학의 무의미성을 이야기하면서 형이상학을 부정하지만 그 형이상학의 모든 것들이 이 세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과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나누면서 형이상학적 보편적 명제들을 신의 명제라든지 윤리의 명제라든지 그 다음 미학의 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세계 안에서 곧바로 언어의 맥락화 안에서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건 자연과학의 맥락 안에서 명제들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자연과학의 명제에서는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철학은 이러한 형이상학의 명제들로서 지금까지 표현되어 왔는데, 철학의 과제는 이제 자연과학의 명제의 영역에 한계를 그음으로써 이러한 형이상학의 명제에도 한계를 긋겠다는 거예요. 이 경계성 안에서 철학은 이 세계의 물 자체가 드러나는 그 경계를 말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지음으로써 물 자체의 이 세계가 드러나는 영역을 엄표로 말할 수 없는 영역도 넘어서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로서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비트겐슈타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에 대하여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언어는 한쪽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 의미가 이해된다. 그러나 언어는 다른 쪽 문으로 돌아와서 동일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의미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철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결정할 때 언어를 통하여 그 언어의 경계선에서는 또 다른 문으로 통하는
또 다른 다원성의 영역이 열려진다라는 이야기야.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다원성의 영역, 언어를 통하여 규정될 수 있는 명제로서 표현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은 명제적 언어로 나타나지만 철학의 언어는 이 정보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단지 기술할 뿐이야. 기술, 디스크라이브, 독일어로 베슈라이벤 할 뿐입니다. 이 베슈라이벤을 통하여 철학은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선 안에서 이 말은 또다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에서 이 세계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물 자체의 역동성과 우연성을 끊임없이 지시하고 가리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시하고 가리킨다, 말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의 명제 영역을 가리키지만 지시하고 보여준다라는 거는 뭐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포섭되지 않는 이 세계의 역동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동성을 언제나 철학은 자연과학의 명제의 경계선 안에서 그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려고 했던 그런 철학적 주제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이겐, 지시하다는 언제나 철학의 사물의 물 자체를 향해 있는 것이고, 말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 물 자체를 언어의 형식 안에 집어넣어서 그 물 자체를 언어의 관계망 안에서 의미화시켜서 그 의미를 명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명제들을 전부 다가 자연과학의 명제로 보았던 거예요. 여기에 한계가 드러나는 영역에서 비로소 이 세계는 신비의 영역으로서 결코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원초 언어와 같이, 원초 기호와 같이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름은 맥락화 안에서만 나타나고 이 이름은 그 맥락화 안에서 그죠? 그 의미가 드러나지만 이름 자체는 알 수 없는 그런 원초기호.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 세계를 그림 이론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이론. 우리가 명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이 그림 이론이 또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통하여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나타나는 이 세계는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이 세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세계 자체를 그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계 전체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 것만을 언어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는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것의 경계에서 말을 한 모든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체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바깥의 기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이론은 모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통하여 이 세계를 모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어 형식으로 이 세계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언어 형식의
그림 이론을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그림 형식 자체를 표현할 수는 없어. 그림 형식은 이미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그림 형식 안에서의 개별 요소들을 나열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는 맥락화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형식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을 빌려서 말을 통하여 의미를 획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그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안에 특정 빨간색이 있다고 합시다. 빨간 얼룩. 그런데 이 빨간 얼룩은 언제나 의미를 획득하려면 전체 안에서 보여져서 이 빨간 얼룩이 전체의 그림 안에서 제대로 된 그림인지 그림의 요소인지 아니면 그냥 화가가 잘못하여 붓에 빨간색을 잘못 이렇게 하여서 찍은 것인지 그것은 전체의 그림 이론 안에서 그림의 형식 안에서 보여질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의 관점에서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만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형식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은 그림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언어 형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림의 내용을 부여하면서 화가는 그 안에서 화폭 안에서 그림의 형식이 드러나듯이 그죠? 그 그림의 형식은 언어 형식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론은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이 자기의 언어 철학을 세계와 관계 매점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 나타내는 그러한 모사의 형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이론을 통하여 인간은 이 세계의 의미화를 그림 이론을 통하여 모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림 이론 자체의 모사의 형식을 우리 인간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모사의 형식은 말을 통하여 거기에서 드러나는 구조라는 이야기야. 구조는 이미 있는 거야.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형식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이론 역시도 이러한 언어의 다원성을 표현해 주는 데에 있어서 확실한 그래서 인간은 사유를 통하여 언어와 사유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그림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 이론. 그래서 논리 철학 논고에서 그는 다양한 영역의 언어의 다원성을 이야기하고 이 세계는 결코 자연과학의 명제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전부 다 이 세계의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서술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마지막 논리 철학 논고의 마지막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세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우리는 결코 이 세계가 뭐냐라고 하는 물 자체의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죠?
이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느냐 말을 우리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영역 너머에서 언제나 이 세계는 새로운 말함의 가능성의 영역으로서 여기서 하이데거와 만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음의 가능성의 영역으로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말을 통하여 규정하는 그 세계 너머에 이 세계는 언제나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 탁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 이론으로 매일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림의 영역에 이 세계는 결코 포섭될 수 없다라는 것.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확정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밀려남, 물 자체의 세계,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는 결코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것. 그 말함 안에 결코 이 세계는 갖춰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의 존재의 사실이요. 그 사실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신비로운 세계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우연적인 것에 이 세계의 통찰은 언어의 형식 안에서 죽여야만 표현되지만 그 표현 너머에서 이 세계는 언제나 살아서 자 스스로를 보여주는, 언어의 형식에 갇혀지지 않는 스스로 드러나는 이 세계, 그것을 원초기호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말함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보여주는 영역, 짜이겐 지시의 영역, 그죠? 가리킴의 영역. 우리는 손으로 가리키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역의 부분들을 비트겐슈타인은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할 수 있음과 말할 수 없음의 경계에서 철학은 끊임없이 그죠? 새로운 물 자체의 세계를 향하여 개방하고 말할 수 있음의 영역을 또한 경계하면서 세계의 신비로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그것을 개방하면서 거기로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철학의 과제가 아닌가 예도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에 철학적 탐구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언어 게임의 다원성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족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 경계가 확정될 수 없고 자연과학의 영역과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영역, 철학의 영역이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계는 확신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특정 영역의 철학의 문제들에 대하여 명료하게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후기의 작품은 전기의 작품을 수정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도는 내일 철학적 탐구가 어떻게 하여 초기의 작품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예도는 고찰하려고 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주스.